저는 평양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렸습니다. 외교관의 딸이었고 김정은 앞에서 연주했던 특권층이었어요. 하지만 삼촌이 처형당한 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곧 숙청될 거라는 걸요.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눈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영하 50도 9288km의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리안입니다. 평양에서는 저를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 전속 연주자였고 1년에 두세 번은 김정은 앞에서 연주했어요.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평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국산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 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삼촌이 처형됐어요. 당 고위 간부였던 삼촌은 스위스 비자금 문제로 걸렸습니다. 총사령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삼촌이 사라졌고 며칠 후 소식을 들었어요. 삼촌 집이 폐쇄됐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쳐서 모든 걸 압수했어요. 하지만 그 전날 밤 삼촌 아들인 사촌 오빠가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으로 오면 감시에 걸리니까요. 오빠가 작은 USB를 건넸어요. 리안아,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북한 고위층 비자금 명단이야. 아버지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언젠가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받았습니다. USB를 피아노 악보 사이에 숨겼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공간 참사관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발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몇 달 전에 통보가 오는데 이번에는 3일 만에 떠나야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피아노 악보들이요. USB는 악보 제일 안쪽에 숨겼습니다. 쇼팽 녹턴 악보 뒤에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위부가 짐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악보까지는 안 봤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순안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모스크바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보고 싶기는 한 걸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7시간 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추웠어요. 10월인데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탔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관은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소련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낡아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어두웠어요. 우리 숙소는 3층이었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평양보다 더 넓었어요. 가구도 좋았습니다. 소련제 가구였지만 고급스러웠어요.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야마하였지만 조율이 잘 되어 있었어요.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곳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기, 램프, 액자 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도청기였습니다. 작은 기계가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방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종이에 썼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조심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피아노나 칠까 생각했지만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자유로웠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대사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허가 없이는요.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있었나 봅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말없이 먹었습니다. 도청기가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아버지가 산책하자고 했어요. 나갔습니다. 대사관 정원으로요.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리아나, 우리 위험해. 보이부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어. 삼촌 때문이야. 언제 소환될지 몰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떡해요, 아빠? 아버지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탈출해야 할 것 같아. 여기서요? 어떡해요? 곧 평양으로 돌아가는 열차가 있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야. 그 열차에서 도망쳐야 해. 열차에서요? 어떡해요? 경비가 삼엄한데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삼촌처럼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열차에서 탈출이요? 가능한가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요?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서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을 거였습니다. 삼촌처럼요. 차라리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USB를 꺼냈습니다. 악보 사이에서요.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기에 삼촌이 죽었을까요? 궁금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숨겼어요. 이번에는 옷 안감에 꿰맸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몰래요. 조심스럽게요. 열차 시간표를 확인했고 경로를 외웠어요. 지도도 그렸습니다. 악보에다가요. 음표인 척하면서요. 보이부가 봐도 그냥 악보로 보일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정해졌어요. 열흘 후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가는 거였어요. 9,288km였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요. 그 안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완벽한 계획을요. 실패하면 죽으니까요. 모스크바 대사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어요. 넓은 방, 고급 가구, 따뜻한 난방이 있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감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이요. 매일 아침 8시에 점호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전체가 모였어요. 인원 확인을 했습니다. 모두 있는지, 밤에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체크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주관했습니다. 점호 후 아버지는 사무실로 갔고 저는 방에 남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를 쳤어요. 하지만 음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탈출 생각만 났어요. 어느 날 대사관 문화 담당관이 왔습니다. 리안 동무 다음 주에 러시아 고위 인사들 초청 연주회가 있어요.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연주회요. 평소 같으면 기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습했어요. 어려운 곡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수백 번 쳤던 곡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연주의 당일이 왔습니다. 대사관 대연회장이 꽉 찼어요. 러시아 외교관들, 사업가들, 문학의 인사들이 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연주하면서 관객들을 봤습니다. 모두 감상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 감시가 따라왔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훌륭했다고 말했어요.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러시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이었어요.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혹시 모스크바 음악원에 관심 있으세요? 세계 최고의 학교예요. 고맙지만 저는 북한 사람이라 어렵습니다. 대답했어요. 남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능이 아깝네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능이 아깝다고요. 맞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평생 북한 안에서만 연주해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연주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청기가 있었지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가 도청을 방해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리아나, 오늘 평양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귀국 날짜가 앞당겨졌어. 원래 한 달 후였는데 2주 후로 바뀌었어.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야. 빨리 부르는 건 숙청 신호일 수도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주요? 너무 빨라요.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알아. 그래서 서둘러야 해. 열차가 출발하면 일주일 동안 탈출할 기회를 찾아야 해. 어떻게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어. 하지만 찾아야지. 열차 경로를 연구하고 있어. 시베리아 한복판에 작은 간이역들이 있어. 그중 한 곳에서 내려야 해. 그리고요? 내린 다음에는요? 현지 고려인들이 있어.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동포들이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요? 암호를 만들어야지. 열차 창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아나, 실패하면 우리 죽어. 알아요, 아빠. 그래도 해야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열차 노선도를 구했어요. 몰래요. 지도를 보며 연구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내려야 할지, 어디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음악 기호를 이용한 암호였어요. 피아노 악보에 그렸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음표였지만 실제로는 탈출 경로와 신호였어요. 창밖으로 이 악보를 보여주면 고려인들이 알아볼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긴장됐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탈출하다 잡히는 꿈, 얼어 죽는 꿈, 총에 맞는 꿈을요.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리아나, 큰일 났어. 뭔데요? 보이부가 우리 방을 수색할 거래. 내일 아침에. 언제요? 왜요? 정기검사래. 하지만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USB가 걱정됐습니다. 옷 안감에 꿰맨 거요.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어떻게요? 다른 곳에 숨겨야 해. 어디에요? 아버지가 생각하더니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피아노 안에 숨겨. 현 사이에. 그날 밤 피아노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현들을 봤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USB를 끼웠어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보이부 요원 3명이 왔어요. 방안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다 확인했어요. 책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피아노 쪽으로 왔습니다. 요원이 피아노를 봤어요.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를 확인했어요. 뚜껑을 열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 열었습니다. 그냥 닫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USB가 발각되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색이 끝났습니다. 요원들이 나갔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니었어요. 계속 감시할 거였습니다. 출발까지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따뜻한 옷을 챙겼습니다. 시베리아는 추우니까요. 초콜릿도 몇 개 숨겼어요. 에너지원이 필요할 테니까요. 아버지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요. 물 틀어놓고요. 계획 다시 확인했어? 네. 암호 외웠어? 네. 탈출 지점 알아? 네. 바이칼 호수 근처 간이역이요. 좋아. 그때까지 버텨야 해. 보이부 눈을 피해서 열차 안에서 3일을 버티는 거야. 그리고 그때 뛰어내리는 거야. 알겠어요. 준비됐어요. 하지만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웠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린다고요?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서요?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피아노 악보들이요. USB는 다시 옷 안감에 꿰맸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아침 8시에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야로슬라블역으로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기차역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요. 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 상인들,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따로 안내를 받았어요. VIP 대기실로요. 북한 외교관 전용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교관 가족들이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평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아는 척했지만 경계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이부 정보원인지 몰랐으니까요. 9시가 됐습니다. 탑승 시간이었어요.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열차가 서 있었어요. 길었습니다. 20량이 넘었어요. 초록색 객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 객차는 15호차였습니다. 북한 전용이었어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객차 입구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어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요원이 봤습니다. 사진과 얼굴을 비교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었어요. 옷들을 뒤졌습니다. 악보도 넘겨봤어요. 하지만 USB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했어요. 객차에 올랐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복도 양쪽으로 계실들이 있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우리 방은 3번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창문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올렸어요. 윗침대예요. 아버지는 아래침대를 택했습니다. 다른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대사관 직원이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10시 정각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 역이 멀어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 교회가 지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객실들을 봤어요.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관, 유학생, 무역 일꾼들이요. 총 40명쯤 됐습니다. 복도 끝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게 쳐다봤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 칸으로 갔어요. 북한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맛없었지만 먹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식사 중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3명 보였어요. 번갈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인 것 같았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어요. 창밖으로 러시아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넓었어요. 숲과 들판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악보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봤어요. 겉보기엔 그냥 쇼팽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암호가 숨어 있었어요. 음표 사이사이에 작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탈출 경로였어요. 바이칼 호수 근처 슬류덴카요. 그곳이 목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5,000km 떨어진 곳이요. 3일 후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객실 불을 켰어요. 다른 승객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가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이었어요.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웠을까요? 부러웠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 나갔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요. 복도를 걸었어요. 보이부 요원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열차 연결 부위를 봤습니다. 두 객차 사이였어요. 문이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열 수 있을지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었어요. 작게 물었습니다. 확인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 보여? 어려워요. 하지만 해볼만 해요. 좋아. 그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열차는 우랄산맥을 넘고 있었어요. 눈이 쌓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두려웠어요. 저 산에서 탈출해야 한다니요. 이틀째가 지났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를 지났어요. 시베리아 중심 도시였습니다. 잠깐 정차했습니다. 10분간이요. 내릴 수 있었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3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이르쿠츠크를 지나고 있었어요. 바이칼 호수가 가까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슬류덴카역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었어요. 추울 테니까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악보도 챙겼어요. USB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감 속에 잘 꿰매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었어요. 모자도 썼습니다. 장갑도 꼈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준비됐어? 네. 그럼 가자. 3일째 오후였습니다. 열차는 바이칼 호수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거대한 호수가 보였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얗게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슬류덴카역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보이부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는 척했어요.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추운 밖 공기와 따뜻한 안 공기가 만나서요. 손가락으로 김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렸습니다. 작은 표시를요. 음표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낙서 같았어요. 하지만 암호였습니다. 고려인 조력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우리가 탈출할 거라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분 후 김이 다시 서렸습니다. 표시가 사라졌어요. 다시 그렸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누군가 볼 때까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창밖 설원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어요.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였어요. 신호였습니다. 고려인이었어요. 제 암호를 본 겁니다. 응답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다시 창문에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였어요. 6. 6시간 후를 의미했습니다. 자정쯤이요. 그때 탈출할 거였습니다.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두 번이요. 이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도했어요. 조력자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어요. 순찰 중이었습니다. 재빨리 손을 내렸어요. 창문의 표시를 지웠습니다. 손으로 문질러서요. 요원이 우리 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뭐 하고 있소? 그냥 풍경 보고 있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갔어요. 위험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 칸으로 갔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할 테니까요. 식사 중에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준비됐냐는 의미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끄덕였어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자는 척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9시, 10시, 11시가 지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도 조용해졌습니다. 11시 30분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조용히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필수품만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만요. 복도를 확인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열차 연결 부위에 도착했습니다. 두 객차 사이였어요. 문이 있었고 잠금 장치가 보였습니다. 복잡했어요. 여러 개의 볼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볼트를 만졌습니다.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녹슬어 있었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너무 컸습니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요원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깨어난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숨어야 해. 어디에요? 아버지가 주변을 살폈어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둘 다요. 문을 잠갔습니다. 요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강리안이요. 화장실 쓰고 있어요. 요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요원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요원이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결 부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트를 돌렸습니다. 천천히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볼트가 풀렸어요. 두 번째도 풀렸습니다. 세 번째 볼트가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녹슬어 있었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누구야?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빨리 해.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전력을 다해 돌렸어요. 뚝소리와 함께 볼트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풀렸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강했어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멈춰! 소리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객차 연결 부위의 좁은 발판이었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선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속 100km였습니다. 양옆은 눈밭이었어요. 깊어 보였습니다. 뛰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망설였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요원이 잡으려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뛰었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눈 속으로요. 실제로는 바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먼저 준비가 필요했어요. 보위부의 경계를 낮춰야 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연회가 열렸어요. 북한 고위 간부들을 위한 송별회였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 평양으로 돌아가니까요. 식당 칸이 준비됐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고기, 생선,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술도 많았어요. 보드카, 와인, 콘약이 즐비했습니다. 문화담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안 동무, 오늘 연주 좀 해주시오. 간부들을 위해서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식당 칸에는 작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였어요. 오래됐지만 조율은 되어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건반을 만졌습니다.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를 쳤어요. 부드러운 곡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보드카를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한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더 신나는 곡 쳐봐. 곡을 바꿨어요.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였습니다. 빠르고 격렬한 곡이요. 간부들이 좋아했어요.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보드카 병이 비었어요. 3병을 땄습니다. 또 비었어요. 또 땄습니다. 간부들이 취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더 붉어졌고 말이 커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함께 마셨습니다. 3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마셨지만 간부들이 권했습니다. 같이 마시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저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을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음악이 멈추면 술자리도 끝날 테니까요. 간부 한 명이 완전히 취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렸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비슷했어요. 말이 어눌해졌고 눈이 풀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계가 풀어졌어요. 총도 옆에 내려놨습니다. 서로 농담하며 웃고 있었어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금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취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갔어요. 저도 연주를 멈췄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했어요. 잠깐 쉬겠다고요. 간부들이 불평했습니다. 벌써? 더 쳐. 하지만 제 손을 보고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팠거든요. 피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연결 부위에 있었어요. 볼트를 풀고 있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함께 돌렸어요. 하나씩 풀렸습니다. 3개 중 2개를 풀었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들킬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볼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보는 척했어요. 요원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봤어요. 뭐하시오?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있어요. 답답해서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의심스럽게 봤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요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나갔어요. 식당 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술자리에 합류한 겁니다. 마지막 볼트를 풀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녹슬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풀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뒤에서 식당 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들은 여전히 취해 있었어요. 보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고려인 조력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지금 뛰어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꽉 잡았어요. 아버지도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준비됐어? 네. 그럼 뛰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선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뛰었어요.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눈 속으로요. 눈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1초도 안 걸렸겠지만 느리게 흘러갔어요. 바람 소리, 열차 소리, 심장 뛰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눈에 박혔어요. 깊숙이요. 온몸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눈이 너무 깊었어요. 2미터는 됐을 겁니다. 손으로 눈을 헤치며 올라갔어요. 겨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아팠지만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빠,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요.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눈 속을 헤쳐가며요. 힘들었어요. 눈이 너무 깊어서 한 발짝 가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아. 하지만 걸을 수는 있어.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절뚝거렸지만 설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열차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방이 눈뿐이었어요. 평원이었습니다. 나무 하나 없었어요. 달빛만이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발가락도요. 동상이 걱정됐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물었어요. 불빛 보이는 쪽으로요. 고려인 마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별을 봤어요.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헤치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왔어요. 걸을 때마다 빠졌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땀이 났어요. 하지만 곧 식었습니다. 땀이 얼었어요. 옷이 딱딱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숨어야 해요. 소리쳤습니다. 어디에요? 주변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평평한 눈밭뿐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눈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헬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훑었습니다. 우리 위를 지나갔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어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눈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헬기가 멀어졌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안전했어요. 일단은요. 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었어요. 떨렸습니다. 이를 달달 떨었어요.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죽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상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였어요. 나무들이었습니다. 숲이었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약해졌어요. 나무들이 막아줬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요. 안 돼. 자면 안 돼. 아버지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자면 얼어 죽어. 알아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마을 나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섰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숲을 통과했어요. 숲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어요. 마을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빨리 걸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5채쯤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노인이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담요를 줬어요. 몸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차를 줬습니다.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습니다. 노인이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생각하더니 다른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손짓으로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40대쯤 됐습니다. 우리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당신들 북한 사람이죠? 한국어였습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고려인이에요. 연락 받았어요. 당신들 온다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가 1937년에 강제 이주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헬기도 띄웠고 스노모빌도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많아야 몇 시간이요. 해 뜨면 본격적으로 수색할 거예요. 지금 떠나야 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몽골 국경이요.
거기까지 가면 안전해요. 얼마나 멀어요? 200km요. 제가 안내할게요. 준비했습니다. 철수가 옷을 줬어요. 두꺼운 털옷이었습니다. 장갑과 모자도 줬어요. 신발도 바꿨습니다. 방 하나로요. 음식도 챙겼습니다. 빵, 소시지, 초콜릿이요. 물도 준비했어요.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담았습니다. 스노모빌을 타라고 했습니다. 2대가 있었어요. 철수가 한 대를 몰고 우리는 뒤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스노모일이 눈밭을 달렸어요. 빨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빨리 가야 해요.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철수가 속도를 냈어요. 스노모빌이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쫓는 스노모빌도 빨랐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100m, 80m, 50m까지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쏘고 있었어요.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위험했어요. 숲으로 들어가요. 철수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렸어요. 뒤쫓는 스노모빌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들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어요.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숲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내려요. 걸어가야 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스노모일 소리가 너무 커요. 들킬 거예요. 스노모일을 버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눈이 깊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속 갔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늑대였습니다. 앞에 늑대떼가 있었습니다. 5마리였어요. 회색 늑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늑대들이 따라왔어요.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려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총을 꺼냈습니다. 사냥용 소총이었어요. 공중에 쏘았습니다. 탕! 소리가 울렸어요. 늑대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어요.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늑대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1km를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스노모일이었습니다. 보이부가 따라잡은 겁니다. 이쪽으로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계곡 쪽으로요. 내리막이었습니다. 뛰어내려갔습니다. 눈 속을 굴러갔어요. 빨랐지만 위험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었어요. 계곡 밑에 도착했습니다. 개울이 있었어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위험했어요.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발자국을 지우려면 얼음 위를 가야 했으니까요. 50m쯤 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뛰어요. 철수가 소리쳤어요.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고 있었어요. 뒤에서요.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간신히요. 뒤를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계곡 위에 서 있었어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팔았어요. 우회해야 할 겁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1시간쯤요. 계속 갔습니다. 쉬지 않고요. 해가 떴습니다. 밝아졌어요. 주변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설원이었어요. 나무들, 언덕들, 계곡들이 반복됐습니다. 발을 봤습니다. 검게 변하고 있었어요. 동상이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금 멈추면 죽으니까요. 점심때쯤 됐습니다. 잠깐 쉬었어요. 빵을 먹었습니다. 얼어서 딱딱했지만 먹었어요. 차도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괜찮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100km 남았어요. 하루 더 걸려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루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몸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후 내내 걸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굴을 발견했어요. 작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불을 피웠습니다. 철수가 준비한 라이터로요. 나뭇가지를 모아서 태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밤을 보냈습니다. 교대로 망을 봤어요. 늑대나 보이부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첫 번째 교대를 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늑대였어요. 돌아왔습니다. 늑대는 혼자였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동굴 입구에 서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배고픈 눈빛이었어요. 불을 더 크게 피웠습니다. 나뭇가지를 더 넣었어요. 늑대가 불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았어요. 늑대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늑대가 사라졌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출발했어요. 마지막 100km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저녁쯤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줄어들었어요. 눈도 얕아졌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몽골에 들어선 겁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이요? 네. 고비 사막이에요. 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래가 나타났어요. 눈과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더워졌어요. 영하 50도에서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두꺼운 외투를요. 하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이 거의 비었어요.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 언덕이 펼쳐졌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눈 대신 모래였어요. 걷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모래에 발이 빠졌어요. 한 걸음 가면 반 걸음 뒤로 밀렸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쳤습니다. 40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거의 없었어요. 점심때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줬어요. 마지막 남은 물을요. 쉬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부가 따라오고 있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못 일어나요. 업어야 했습니다. 철수가 아버지를 업었어요. 계속 갔습니다. 느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상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환청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같았어요. 리아나, 여기 있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기계적으로요. 한 발 한 발이요. 생각을 멈췄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졌어요.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어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모래 언덕 뒤에서 쉬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요. 아버지를 내려놨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은 있었지만 약했어요. 물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해요. 마을이 가까워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팠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래 위에 누워 별을 봤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깨웠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야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섰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2시간쯤 걸었을 때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천막이었어요. 유목민 천막이었습니다. 게르라고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요. 천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몽골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철수가 몽골어로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물을 줬습니다. 마셨어요. 한 번에 다요. 더 줬어요. 또 마셨습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음식도 줬습니다. 양고기와 빵이었어요.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통역했어요. 울란바토르까지 데려다 줄 수 있대요. 트럭이 있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했습니다. 트럭을 탔어요. 낡았지만 움직였습니다. 울란바토르로 향했어요.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초원이 나타났어요. 푸른 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루를 달렸습니다. 저녁에 도시가 보였어요.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몽골 수도요.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경고했어요. 여기에도 북한 공작원이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층 빌딩도 있었고 차들이 많았어요. 철수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해요. 한국 대사관까지 걸어가야 해요. 왜요? 차로 가면 안 돼요? 추적당할 수 있어요. 걸어가는 게 안전해요. 내렸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옷이 낡았고 더러웠어요. 얼굴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변장이 필요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시장으로 갔어요. 고려인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식 간판들이 보였어요.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샀어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요. 모자도 샀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요.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상처가 많았어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사관까지 2km였어요.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요. 한 블록을 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30m 뒤에서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남자도 빨라졌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야 했어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과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피해 달렸어요.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빨랐어요.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는데 남자가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갇혔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지만 날카로워 보였어요. 조용히 따라와.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남자가 칼을 들었어요.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게 필요했어요. 쓰레기통 옆에 철사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처럼 생긴 굵은 철사였어요.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팽팽하게 잡았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걸로 뭘 할 건데?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어요.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시 휘둘렀어요. 또 피했습니다. 남자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철사를 남자 목에 감았어요. 당겼습니다. 3개요. 남자가 숨이 막혔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어요. 손으로 철사를 잡으려 했지만 팽팽했습니다. 더 세게 당겼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철사를 풀었습니다. 남자를 봤어요. 숨쉬고 있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절시켰을 뿐이었습니다. 달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큰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빨리요. 뒤를 자주 돌아봤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어요. 어떡하죠? 제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정문으로는 못 가요. 뒷문이 있어요? 철수가 생각했습니다. 있을 거예요. 뒤로 돌아가 봐요.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직원 출입문 같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탈북자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전했습니다. 드디어요. 영사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힘들었겠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차를 줬습니다.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사님이 물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탈출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밖에 북한 공작원들이 있어요. 알아요. 봤어요. 어떻게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세기를 띄울 겁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요. 하지만 며칠 걸려요.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일주일이요. 그동안 여기 계셔야 해요. 알겠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때를 밀었어요.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동상으로 손가락이 검게 변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안전했지만 불안했어요. 밖에는 여전히 공작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영사님이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세기가 지연됐어요. 몽골 정부가 허가를 미루고 있대요. 북한이 압력을 넣고 있어요. 언제쯤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길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박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공작원들이 침입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발음 같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연기가 보였습니다. 대사관 담장 쪽에서요. 뭔가 터진 것 같았어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영사님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대피해야 해요. 북한이 공격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지하실이요. 안전해요.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몽골 경찰을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영사님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고함 소리, 발소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계단 쪽을 봤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사님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괜찮아요. 경찰이 막았어요. 공작원들이 물러갔어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도할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무슨 방법이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중국 국경까지요. 거기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북한이 대사관을 포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알겠어요. 가겠어요. 언제요? 내일 밤이요. 준비하세요. 다음 날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옷 한 벌, USB,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경찰 차량이었어요. 위장이었습니다.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길을 달렸어요. 2시간쯤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차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우리 차가 멈췄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작원들이었어요. 차에서 끌어내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를요. 경찰들은 총으로 위협당하고 있었어요. 한 공작원이 다가왔습니다. 리더 같았어요. 강리안. 오랜만이군.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싫어요. 안 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끌려갔습니다. 다른 차로요. 검은 SUV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국경 쪽이었어요. 북한으로 데려가려는 겁니다. 1시간쯤 갔을 때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게 변했어요. 모래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와요. 멈춰야 해요.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하지만 폭풍이 너무 세졌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운전사가 멈췄어요. 모래가 차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가려졌어요.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리더가 욕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공작원들도 나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기회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래 폭풍이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폭풍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차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10분쯤 갔을 때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모래가 얼굴을 때리고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몸을 묻었어요. 얼굴만 내밀고요.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래가 안 들어오게요. 폭풍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을요. 춥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새벽쯤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모래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사막이었습니다. 끝없는 모래 언덕들이요.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공작원들도 안 보였습니다.
폭풍에 길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막에서 하루를 걸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어요. 입술이 갈라졌고 혀가 부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어요. 오후쯤 됐을 때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초소 같았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몽골 군 초소였습니다. 국경 초소였어요. 중국과 몽골 사이에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고요. 적대적이지 않다는 표시였어요. 군인들이 긴장했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군인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 장교가 나왔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누구요? 신분증 있어요? 없어요. 탈북자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장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북한 고위층 비자금 명단이에요. 장교가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초소 안으로 갔어요. 물을 줬습니다. 마셨어요. 한꺼번에요. 더 줬습니다. 또 마셨어요.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교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 삼촌이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여기요? 네.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뒀어요. 어떡하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버틸 수 있어요? 노력하겠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차들이 보였어요. 세 대였습니다. 검은 SUV들이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6명이었어요.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초소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위협적으로요. 몽골 군인들이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장교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멈춰. 더 오면 쏜다. 공작원들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리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리쳤어요. 저 여자는 우리 국민이야. 넘겨줘. 안 돼.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몽골 영토야. 물러서. 리더가 총을 꺼냈습니다. 다른 공작원들도 총을 들었어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몽골 군인들도 총을 더 세게 겨눴습니다. 대치 상황이었어요. 누가 먼저 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어요. 2대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영사님과 경호원들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영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강리안 씨, 괜찮아요? 네, 살았어요. 영사님이 몽골 장교와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 문서였습니다. 강리안 씨를 한국으로 데려갈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데려가세요. 북한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 여자는 범죄자야. 넘길 수 없어. 영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강리안 씨는 이미 대한민국 보호를 받고 있어요. 손댈 수 없어요. 리더가 총을 들었습니다. 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몽골 군인들이 막아섰습니다. 경고했어요. 쏘면 우리도 쏜다고요. 리더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내렸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쏘면 국제 문제가 될 테니까요. 영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빨리요. 차로 향했어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북한 리더가 쏜 겁니다. 저를 향해서요.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경호원이 저를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몽골 군인들이 반격했습니다. 공중에 경고 사격을 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차 뒤로 숨었어요. 빨리, 영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났어요. 차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빠르게요. 뒤돌아봤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몽골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길을 차단했어요. 지프를 길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안전했습니다. 드디어요. 영사님을 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끝났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였어요.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점점 더요.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몽골 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는 초원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맑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차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녹차였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녹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옆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자고 있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제 손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동상 치료를 받았어요.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지만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발가락 2개는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았으니까요. 영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편히 쉬세요. 3시간 후면 인천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9,000km를 도망쳐왔잖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USB는 안전한가요? 네. 외교 가방에 넣었어요. 한국 도착하면 정부에 전달할 거예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북한 고위층이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거고요. 좋아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삼촌이 목숨 걸고 모은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영사님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요. 곧 하늘이 별로 가득 찼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시베리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기서 도망쳤어요.
눈 속을 헤매고 늑대를 피하고 총알을 피했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도, 보위부도, 공작원들도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기쁨 때문일까요? 안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슬픔 때문일까요? 다 섞여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이웃들이요. 그들은 여전히 저기 있어요. 자유를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로워질까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제가 증거를 가져왔으니까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고위층이 얼마나 치부를 쌓았는지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한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한국 영공이요. 한국 하늘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30분 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불빛이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인천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 소리가 났어요.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이 쳤어요. 저도 쳤습니다. 울면서요. 아버지도 깼어요. 함께 박수 쳤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어요. 땅에 닿았습니다. 한국 땅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왔어요. 한국에요. 자유의 땅에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았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감시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VIP 입국장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일반 승객과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를 썼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거주 증명서였어요. 제 사진이 있었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리안. 한국 이름이었어요. 의료진이 왔습니다. 검진을 받았어요. 손과 발을 확인했습니다. 동상이 심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지금요? 내일은 안 될까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국장 출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시베리아가 어땠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USB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통일부 직원이 막아줬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기자들을 지나쳐 차로 갔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어요. 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원이요. 탈북민 정착시설이에요.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인천거리가 보였습니다. 밤이었지만 밝았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간판, 가로등, 차 불빛들이요. 놀라웠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게 밝고 화려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모두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도 있었습니다. 철창이 없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없었어요.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USB는 이미 정부에 넘겼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오래 샀습니다. 1시간이나요. 때를 밀었고 머리를 감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어요. 평양에서 피아노를 치던 손이요. 이제 동상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겁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없었어요. 빠른 연주는 어려울 거였습니다. 슬펐습니다. 피아노는 제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쳤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이었습니다. 피아노를 포기하고 자유를 택한 거였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시베리아 눈밭을 헤매는 꿈이었어요. 늑대가 쫓아왔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방이었어요. 안전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일부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쳤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쓰는 법, 핸드폰 쓰는 법, 일자리 구하는 법을요. 어려웠지만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다시 배웠어요. 북한식 억양을 고쳤습니다. 남한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손 치료요. 물리 치료를 받았어요. 매일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이 많이 좋아졌어요.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피아노 쳐도 돼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피아노 학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근처에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피아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연주 경력을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피아니스트였어요. 만수대 예술극장 전속이었고요.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한번 쳐보세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천천히요. 손가락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빠른 부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음악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훌륭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3시간씩요. 손가락 연습, 스케일 연습, 곡 연습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빠른 연주도 가능해졌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독주에 한번 해볼래요? 탈북 피아니스트 스토리가 화제가 될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해보고 싶어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장소 알아볼게요. 2개월 후 독주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소극장이었어요. 300석 규모였습니다. 티켓이 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진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탈북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싶어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열심히요. 프로그램을 짰어요.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곡가 곡도 넣었어요.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독주의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됐어요. 무대에 서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갔어요.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최고급이었어요. 앉았습니다. 건반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쳤어요. 소리가 훌륭했습니다.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개장 시간이었어요. 관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객석이 찼어요. 300명이 가득 앉았습니다. 분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7시 30분이 됐습니다. 시작 시간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매니저였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무대로 갔습니다. 막 뒤에서 기다렸어요. 사회자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하실 분은 특별합니다. 북한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9,000km를 탈출해 오신 강리안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이 열렸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들이 보였어요. 모두 서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피아노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손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쇼팽 녹턴이었어요.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집중했어요. 시베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추위, 두려움이요. 하지만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꿨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곡으로 이어갔어요. 리스트였습니다. 격렬한 곡이었어요. 도망치던 날들을 표현했습니다. 빠르고 강렬하게 쳤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곡이었어요. 한국 작곡가의 곡이었습니다. 희망을 담은 곡이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웅장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을 쳤어요. 조용했습니다. 몇 초 동안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앵콜을 쳤습니다. 짧은 곡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독주회가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축하한다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모두에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해냈어요. 다시 무대에 섰어요. 피아니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독주의 다음날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일면이었습니다. 시베리아를 건너온 피아니스트, 감동의 독주의 제목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제 모습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좋게 써줬어요. 연주 실력을 칭찬했고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리안 씨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 음악인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맞았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평양음악대학 동기들, 만수대 예술극장 동료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까요? 간부들 접대를 하고 있을까요?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름들을 적어뒀어요. 기억나는 동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김수연, 박지영, 이민정, 최서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께 연습하고 공연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수는 없었어요. 통일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 인권 담당관과 약속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통일부 건물로 갔습니다. 담당관을 만났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음악인들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요? 탈출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요.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워요. 북한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당신 탈출 이후로요.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그동안 연주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작은 콘서트홀에서 공연했어요. 학교에서도 연주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변화가 생기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무실로 와주세요. 다음 날 갔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음악인 한 명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당신 친구예요. 누구요? 박지영이요. 지영이요. 제 절친이었어요. 정말요? 어디 있어요? 중국 대사관에 있어요. 곧 한국으로 올 거예요. 일주일 후 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뛰어가서 안았습니다. 리아나. 지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맞아? 응, 나야.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였습니다. 유일하게 제 과거를 아는 친구였어요.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새도록요. 지영이의 탈출 이야기, 북의 남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탈북민 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작은 단체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콘서트 수익금을 탈북민 지원에 썼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탈출을 도와달라고요. 한 명 한 명씩 나왔습니다. 북한에서요. 음악인들이었어요. 선생님도 나왔고 후배도 나왔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만났어요. 안아줬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왔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일자리도 찾아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제법 큰 단체가 됐어요. 회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탈북 음악인들이었어요.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1년에 2번씩요. 탈북 음악인들의 연주회였어요. 티켓이 매번 매진됐습니다. 어느 날 연주회가 끝나고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름 목록을 봤습니다. 20명 중 10명이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북한에요.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다짐했습니다. 계속할 거라고요. 마지막 한 명까지 나올 때까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아직 있었어? 응. 생각 중이었어. 뭐?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10명 남았어. 알아.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잖아. 맞아. 할 수 있어. 일어났습니다. 무대를 봤어요.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건반을 만졌어요. 차가웠지만 익숙했습니다. 한 음을 쳤습니다. 울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음은 그들을 위한 거야. 아직 북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거야. 나의 연주는 그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지영이가 손을 얹었습니다. 제 어깨에요. 우리 함께 할 거야. 고마워. 무대를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갔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자유의 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피아니스트로서,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같은 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 자유의 별이었어요. 내일도 연주할 겁니다.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요. 마지막 친구가 자유를 찾을 때까지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